지금 CCTV 설치하러 왔는데 이게 뭐야? 한두 개 설치하는 건 봤어도 세상에 5개나 설치하는 게 어디 있어? 너 나 감시하니? 감시라기보다는 서로 편하려고 그런 거죠.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직접 와서 보라고 했잖아. 나 이렇게는 기분 나빠서 못해. 어머님, 기분이 왜 나쁘세요? 못 질리는 거 있으세요? 당당하시면 기분 나쁘실 필요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이금옥이라고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을 보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인 평범한 할머니이지요. 내 아이들 키울 때는 힘들기만 했던 것 같은데 손주들은 울어도 예쁘기만 하네요. 가끔 손주들이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제 나이가 63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손주들만큼 어렸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참 시간이 빠르지요. 이제는 아이 셋을 모두 출가시키고 그들이 자기 자식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하고 느끼곤 합니다. 저는 딸 둘에 아들 하나, 자식을 셋 두었어요. 세상에 완벽한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셋 다 제 속을 썩인 적이 셀 수도 없이 많죠. 그래도 딸들은 시집을 가고 나서는 비교적 평탄하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막내 아들 재민이 녀석이 말이죠. 최근에 제 속을 얼마나 긁어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황혼 육아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황혼 육아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젊었을 때부터 다짐했었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듯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어쩔 수 없더군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손녀는 또 얼마나 예쁜지 이 할미의 마음을 살살 녹여놓으니 그래서 그만 어리석게도 막내 아들의 육아를 도와주게 되었답니다. 오늘 제 사연으로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들어보시고 난 후 저에게 전달하시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꼭 남겨주세요. 이번 기회를 통해 앞으로 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내 아들 재민이는 어렸을 때부터 영 쑥맥이었어요. 누나가 둘이나 있어서 그런지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었죠. 그래서 저는 재민이가 성격이 비슷한 사람과 결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하더니 지금의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성격이 정반대였거든요. 재민이는 조용한데 며느리는 할 말은 꼭 하고야 마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며느리를 처음 봤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인사시켜주겠다고 했을 때 기대가 컸어요. 두 딸은 먼저 시집을 갔고 이제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까지 짝을 만났구나 싶어 조금 들뜬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그 장소에 들어서자마자 산산이 깨졌어요. 금쪽 같은 막내 아들을 며느리에게 뺏기는 것 같아서 괜히 미워했던 건 아니냐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솔직히 알려주세요. 막내 아들은 얌전해서 그런지 공부를 썩 잘하는 편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교를 나온 후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고 큰 회사의 연봉도 괜찮다 보니 주위에서 선자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1년 정도 만난 여자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들어보니 디자인 회사에서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길래 아들과 잘 어울리는 괜찮은 사람일 것 같았지요. 그런데 처음 만난 날 그 모습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와 남편은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한다고 해서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으로 신경 써서 입고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처음 본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빨간 립스틱에 짧은 치마, 호피무늬 자켓에 쫄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은 저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차림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남편도 당황스러웠는지 헛기침을 했죠. 보통 어른을 만나는 자리에는 이렇게 입지 않는다는 건 상식 아니야?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요즘 사람이기도 하고 직업도 디자이너라고 하니 더 개방적인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지만 입술만 둥둥 떠 보이는 그 모습이 자꾸 신경 쓰이더군요.
아들의 며느리로는 왠지 아닌 것 같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를 수 있으니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아들도 무슨 생각이 있으니 사귀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미운 놈이 미운 짓만 골라 한다고. 아들은 저와 남편을 보고 일어나서 인사하는데 그 애는 가만히 앉아서 고개만 까딱 숙이며 인사하더라고요. 태도에서 어른을 존중한다기보다는 조금은 반항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죠. 아들은 저희 속도 모르고 웃으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엄마, 제 여자친구 민정이에요. 맨날 말만 했는데 이제야 보여드리네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아들 옆에서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메뉴판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참다 못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제야 아들이 그 아가씨의 팔을 살짝 쳐서 눈치를 주듯이 했고 며느리는 마지못해 얼굴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민정이라고 해요. 박민정. 보다 못한 아들이 대신 이름을 소개하더군요. 부담은 갖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처음 인사하는 자리인데 누가 봐도 반갑지 않은 듯한 시큰둥한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고른 사람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꾹 참고 저는 그 아가씨와 대화를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첫 만남에서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디자이너라고 들었어요.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숫자만 좋아해서 그런 쪽에는 영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만났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요.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대화가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어요. 그래요. 디자이너라 그런지 옷차림이 남다르네요. 원래 빨간 립스틱을 좋아해요. 피부가 좀 칙칙해서 진한 색을 바르는 거예요. 마음에 드시면 어머님도 하나 드릴까요? 그의 대답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대화가 오갈수록 그 아가씨는 성의 없이 대답했고 저도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주문부터 하자며 음식을 시켰죠. 분위기가 점점 얼어붙자 아들은 제가 며느리를 탐탁지 않아 하는 걸 눈치채고는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민정이가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신경 많이 썼어요. 준비하는데도 엄청 오래 걸렸고요. 어머니도 오늘 신경 좀 쓰셨네.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처음에는 얘가 나한테 반말을 한 건가 싶었죠. 내용도 내용인데 말투가 너무 기분 나빴어요.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비꼬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드러났는지 그 아가씨는 급히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혼잣말하는 게 습관이라서요. 아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두 여자 사이에서 진땀을 빼며 대화를 수습하려 했지만 그 모습조차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 아가씨에게 딴지를 걸고 말았죠. 그래도 어른과 처음 인사하는 자리인데 옷차림이 너무 불편해 보이네요. 다음에는 좀 더 신경을 썼으면 고맙겠네. 저도 모르게 혀를 차며 차가운 말투로 말했죠.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치켜뜨며 말하더군요. 제가 불편해 보이나요? 어머니는 반대로 아주 편하게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얼굴이 좀 칙칙하게 보이시는데? 제 립스틱 한번 발라보실래요?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이게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할 소리인가요? 아찔한 기분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난 지 30분도 안 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니 그때 자리를 떠나고 싶었지만 아들이 애써 분위기를 수습하려 하니 참아야만 했어요. 남편도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지만 제 귀에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감정을 꾹꾹 누르며 참고 있던 제가 결국 밥도 안 먹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주문한 음식이 나왔을 때 종업원이 실수로 그릇을 테이블에 놓다가 손이 미끄러져 잘못 내려놨습니다. 그 바람에 안에 있던 음식이 쏟아졌죠. 다행히 음식이 옷에 튀지도 않았고 그릇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단히 치우기만 하면 될 일이었어요. 종업원도 바로 사과하면서 금방 치워주겠다고 했으니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 순간 성난 목소리로 종업원을 향해 날카롭게 말하더군요. 야,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해?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옆에 있던 저도 순간 당황했고 아들 역시 깜짝 놀라며 민정이를 말리려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한 번 입을 뗀 이상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세등등하게 더 강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잠깐만 있어봐. 야, 냄새 나잖아. 빨리 안 치워? 깨끗이 닦으란 말이야. 너무 과한 반응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싶었어요. 그저 음식이 조금 넘쳤을 뿐인데 뭐가 그리 큰 잘못이었나 싶었죠. 나이도 어린 직원이 며느리의 말을 듣고 주눅이 든 채로 조용히 치우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며느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제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가더군요. 그만해라. 며느리는 씩씩대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고 아들과 남편도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눈을 지그시 뜨며 며느리에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어른 앞에서 이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제멋대로 성질머리를 부릴 거면 뭐하러 인사를 왔어? 아까부터 기분이 상하는 걸 참느라 했었는데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이 알아서 먹고 가. 그리고 민정이라고 했나? 앞으로 다시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남편도 한숨을 쉬며 아들에게 쓴소리를 하고는 저를 따라 나왔죠. 우리는 밥을 먹으러 온 것이지 갑질을 하러 온 게 아니었거든요. 종업원이 조금 실수한 걸로 그렇게 크게 화를 낼 일도 아니었고요. 게다가 어른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성질을 드러내는 걸 보니 정말 몰상식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런 아가씨라면 절대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당신 말이 맞네. 어쩌다 민재 녀석이 저런 아가씨를. 남편도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속이 시원치 않았어요. 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더군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참을 분이 풀리지 않아 방 안을 서성거렸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뭇 진지했죠. 그리고 그가 전한 충격적인 소식에 저는 완전히 망연자실해졌습니다. 엄마, 아버지, 사실 민정이가 임신했어요. 이제 8주 차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남편은 경악해서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네가 정신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도대체 어떻게 그런 실수를.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생긴 아이를 지울 수는 없잖아요. 민정이를 조금 더 지켜보시면 분명 좋은 점도 보일 거예요.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며느리와는 정반대인 사람을 식구로 받아들이게 생긴 겁니다. 게다가 뱃속의 손주까지 덤으로 말이에요. 기분이 참 복잡미묘하더군요. 네 아이가 확실하냐고 추궁하기도 했지만 아들이 확실하다는데 어쩌겠나요. 답답한 마음에 아들 등짝도 세게 쳐버렸죠. 그렇다고 바뀔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저희 부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꼭 책임져야 할 내 자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내 자식이 아빠 없이 크는 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이놈아, 이 철없는 놈아. 답답한 마음에 저는 그저 한숨만 쉬었지요.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얼얼했고 다 꾸미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남편은 결국 예비 며느리를 다음 주에 데려오라고 말했어요. 저는 미래의 며느리와 딸처럼 지내지는 않아도 서로 웃으면서는 지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왠지 이 결혼이 성사되면 사는 동안 웃을 일보다는 싸울 일이 많겠다 싶었습니다. 아들은 자기 나름대로 며느리 단속을 잘하겠다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덧붙이더군요. 임신 중이라 성격이 까칠해진 거라고 원래 그런 애는 아니라고요. 그런 민재를 보고 있자니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다시 만난 며느리는 이번엔 단정하게 입고 왔어요.
그래도 지난번과는 다르게 뭔가 반성한 것처럼 보였지요. 그 모습을 보고 조금이나마 나아졌을까 생각했습니다. 쭈뼛거리며 들어온 며느리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날 제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뱃속에 손주가 있다는 생각이 떠오르니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죠. 뱃속에 아기가 못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크는 거야. 말 조심하고 다녀라. 네, 어머님. 요즘 입덧이 심해서 그날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말끝에 살짝 팔짱을 끼며 사과하는 그 모습에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겉으론 부드럽게 말하지만 그 속마음은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손주를 가진 며느리인데요. 며느리에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사 먹으라며 용돈을 봉투에 넣어 건넸더니 봉투를 보자마자 언제 기가 죽어 있었냐는 듯 환하게 웃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니 차마 마음이 풀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지요. 정말 손주만 아니었으면 그때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은 반대했을 거예요. 어쨌든 임신을 했으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식을 치렀고 아들과 제가 모아둔 돈을 각각 합쳐서 세 식구가 살만한 집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신혼집 정리를 끝냈다며 초대해 주길래 가봤어요.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영 안 좋더군요. 저는 모르는 척 아들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집을 깔끔하게 잘 정리했구나. 어디 불편한 데는 없고? 네, 아직 도착하지 않은 가구가 좀 있는데 그거 빼고는 잘 정리되었어요. 이렇게 집이 좁아서야 여기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지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아들의 말이 끝나자 며느리가 입을 쭉 내밀며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 말만 들으면 10평 원룸이라도 구한 줄 알겠더군요. 하지만 20평 후반의 집이었어요. 부동산에서도 신혼부부가 아이 키우며 살기 좋다고 추천했는데 말이에요. 기가 차서 그 말에 저도 뚱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보면 대골 같은 집에서 살다 온 줄 알겠다. 넓은 집을 원했으면 본인이 준비를 잘했어야지. 겨우 가전제품 몇 개 맞출 돈 가지고 시집 왔으면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억울하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 그냥 혼잣말한 건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 태도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마치 아무런 악의도 없이 말을 했는데 제가 트집을 잡았다는 듯 나쁜 시어미로 몰아가는 기분이었죠. 그 눈빛 속엔 얄미움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한마디 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릴 정도로 혼잣말을 했으면 들으라는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크게 혼잣말을 해줬죠. 속 터진다. 속 터져. 내가 무슨 말을 하겠나? 집이 마음에 안 들면 알아서 이사를 가던지 나가서 움막을 짓고 살던지 하겠지. 며느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게 변하더군요. 정말이지 임신만 아니었으면 하는 그 말이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맴돌았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는 시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며느리와 어떻게든 맞춰볼까 노력을 해봤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와 다정하게 지내며 살아가는 생활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죠. 제 팔자련이 하고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서로 지킬 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며느리가 조부모님 제사에 오지 않은 거예요.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가족 행사로 친척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 말이죠. 불참한 이유는 친구들과 오래전에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를 억지로라도 끌고 오고 싶었지만 그러다가 차마 화를 참지 못해 뉴스에라도 나올 것 같아 꾹 참았죠. 대신 집에 혼자 온 아들에게 당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내년부터는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적어도 결혼 후 첫째 사이니 얼굴은 꼭 비춰야 한다고요. 내가 와서 제사상을 차리라고 했니? 청소를 하라고 했니? 그냥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는 거잖아. 그놈의 친구들이 오늘 안 만나면 다 죽기라도 하니?
당장 오라고 해. 엄마, 그게 예전부터 잡혀있던 모임 일정이라. 너 장난해? 이 행사도 매년 예정되어 있던 일정이야. 네가 미리 말을 해서 챙겨야지. 그 순간 아들이고 뭐고 뒤통수를 한 대 후려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아들은 잠시 고민하더니 전화를 걸었고 통화가 이어지자 제가 전화기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이제 이 집 며느리가 되었으면 적어도 첫 번째 가족 행사에는 참석을 해야지. 지금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어머님, 저는 시조부모님을 뵌 적도 없는데 왜 제사를 챙겨야 해요? 그리고 친척들에게 인사는 왜 해요? 앞으로 볼 일 없을 텐데.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본 적도 없는 손주 때문에 너를 며느리로 들이고 신혼집까지 마련했잖아. 결혼 없었던 일 만들 거 아니면 지금 당장 와.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씩씩대는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남편은 물을 떠다 주었고 두 딸은 저를 걱정하며 위로했어요. 아들은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말하길 처음엔 며느리와 함께 오려 했지만 며느리가 끝까지 핑계를 대며 절대 오지 않으려 했다더군요. 가족들 모두 모인 곳에서 언성을 높이느니 차라리 혼자 오는 게 낫겠다 싶었대요. 남편은 그런 아들에게 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이면 챙길 건 챙겨야지. 다음부터는 둘이 같이 오지 않으면 너도 오지 말아라. 결국 한참 시간이 지난 후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이미 다른 친척들은 모두 모여 있는 상태였어요. 다들 며느리를 보고 덕담도 한마디씩 해주시고 늦었지만 괜찮다며 위로도 해주시더군요. 제사가 끝나고 다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며느리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재민이는 참다 못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오늘은 당신이 잘못한 거 맞잖아. 가족들 앞에서 싸우기 싫어서 나만 가겠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어. 며느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만 삐죽거렸지만 결국 마지못해 사과를 했습니다. 며느리의 사과를 듣고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래도 왓슨이 됐다며 다음에는 서로 잘 챙기고 지내자고 하더군요. 저도 심호흡을 다시 했죠. 며느리를 이겨서 뭐 하겠어요. 그냥 아들의 얼굴을 봐서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며느리의 배는 갈수록 불러왔고 출산일은 다가왔습니다. 제사 사건 이후 임신 기간 동안은 거의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괜히 부딪히면 서로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조용한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손주를 가진 며느리를 저도 굳이 챙기려 하지 않았고 큰 기대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서로 적당히 안부만 묻고 지내니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며느리가 손녀를 출산했는데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산부인과로 달려갔죠. 오랜만에 본 며느리의 얼굴은 많이 상해 있더군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누워있는 며느리를 보니 옛날 생각도 나고 주책맞게 눈물도 고였어요. 그런데 며느리도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왜 울어? 어디 아프니?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지난 일들로 마음 상하셨을 텐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그 말을 꺼냈을 때 그동안 쌓였던 해묵었던 감정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 아이라고 편했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병원에 있는 동안은 자주 들여다보았지요. 아주 생각 없는 애는 아니구나 싶기도 하고 결혼 생활도 하고 아이도 낳으면서 철이 들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에서 2주간 조리를 했어요. 그 후 아들과 며느리는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손녀 나은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2달 후 아들과 며느리가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을 시작했어요. 좀 갑작스럽지만 제가 갑자기 해외로 장기 출장 일정이 잡혀서요. 1달 정도. 그러니 아기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민정이가 혼자서 힘들겠구나. 그런데 며느리도 뒤이어 난감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조금 있으면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육아 휴직을 길게 쓸 수 없어요.
지금까지 노력한 게 있어서 이번에 꼭 승진하고 싶거든요. 다음 주면 회사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어머님께서 나은이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그물에 걸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 애는 안 봐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아이를 봐달라니 황당했죠. 하지만 아들도 출장을 가야 하고 며느리의 친정은 지방이라 현실적으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순간 머리가 복잡해져서 대답을 망설이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냥 봐달라고 부탁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매달 30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저 승진하면 연봉도 오를 테니 어머니 차도 바꿔드리려고요. 신차까지는 힘들어도 좋은 중고차로 바꿔드릴게요. 지금 타시는 차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늘 바꿔드리고 싶었는데 꼭 승진해서 효도로 갚을게요. 꼭 돈 때문이 아니라도 당장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알았다고 했어요. 남편은 너무 힘들지 않겠냐고 걱정하며 저를 말렸지만 달리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손녀가 좀 컸으면 아기 돌봄이라도 구하겠는데 아직은 너무 어린 아기다 보니 불안해서 다른 사람을 구할 수도 없었죠. 며느리가 놀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승진을 하겠다는데 집에서 애나 보라고 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아들은 해외로 출장을 갔고 며느리는 출근하고 저는 육아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손녀를 봐줬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며느리랑 또 다른 전쟁을 하고 있었네요. 며느리는 보통 8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7시 30분쯤 집에 도착했고요. 그러면 며느리는 출근 전 저에게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을 넘기는데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투도 꼭 시종을 부리는 듯 했죠. 어머니, 오늘 나은이 담요 좀 빨아주세요. 그리고 젖병을 사용하실 때마다 꼭 소독하시고요. 우유 먹이고 난 후에는 1시간 정도 놀이 시간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쪽쪽이도 사용 후에는 꼭 살균기에 넣어서 소독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신경 많이 써주셔야 해요. 그런데 아이가 운다고 쪽쪽이를 너무 자주 물려주셔도 안 되고요. 아, 그리고 오후에는 유산균을 분유에 섞어서 주세요. 오후 놀이 시간에는 책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시간 남으시면 제가 빨래가 많이 밀려서요. 빨래 좀 돌려주세요. 물론 요즘 육아 방식이 예전과 다르긴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맞춰 키우려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출근이나 하라고 했죠. 정말 유난도 그런 유난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시간마다 전화를 해대니 얼마나 힘들던지요. 젖병은 소독했냐, 온도는 맞췄냐까지 일일이 지시를 하더군요. 처음에는 아이를 똑부러지게 잘 키우려나 싶었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은근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으로만 열심히 육아를 하는 것 같았고 모든 뒤치다꺼리는 제가 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퇴근한 후에도 저에게 이것저것 일을 시키더라고요. 어머니, 나은이 목욕 좀 시켜주세요. 제가 오늘 회사에서 너무 피곤해서요. 아기 튜브 준비하셔서 물 받은 김에 아기 수영도 좀 시켜주세요. 목욕 후에 마지막 수유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다시 가슴에서 슬금슬금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퇴근해서 피곤한 건 알겠지만 퇴근 후에도 저에게 육아를 맡기는 건 경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라도 더 많은 일을 저에게 떠넘기기 위해 애쓰는 듯했죠. 그리고 혹시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큰 소리치기 일쑤였어요. 그러다가 정말 큰 사건이 한 번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며느리가 퇴근한 후 정말 한바탕 난리가 났죠. 나은이가 손으로 얼굴을 긁었는지 눈 아래 작은 생채기가 생겨 있었어요. 그런데 퇴근 후 그 생채기를 본 며느리는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기저귀 갈아줄 때 손을 가만히 두지 않아서 자기 손으로 얼굴을 긁은 것 같아. 어머님, 대체 어떻게 애를 보시길래 저렇게 자기 손으로 긁도록 놔둬요? 똑바로 보셔야지요. 돈까지 받고 하는 일인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돈이라도 진짜 받았으면 억울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때까지 저는 며느리에게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는데 돈을 받고 하는 일이니 똑바로 하란 소리가
어이없더군요. 며느리의 말을 듣자마자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식당 종업원에게 갑질을 할 때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때와 다를 게 뭐가 있나 싶었죠.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누가 돈 달랬어? 나 돈 필요 없어. 그러니까 네가 육아휴직 쓰고 직접 키워. 60대면 아직 젊은 나이라고 하지만 아이 보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금방 나가 떨어지는 게 바로 육아지요. 하루 종일 아이와 붙어서 아이만 보고 있노라면 우울증까지 올 지경이었습니다.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픈데 어머님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똑바로 하라니. 그게 며느리가 할 소리인가요? 제가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고 직접 키우라고 하니 며느리는 꼬리를 내리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고 여자이니까. 얼굴에 흉이라도 지면 평생 가니까 제가 좀 흥분했어요. 죄송해요. 그래?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직접 키우면 되잖아. 그리고 왜 손도 안 씻고 와서는 함부로 아기를 만져? 네 더러운 손이나 씻고 와. 저는 며느리와 똑같은 태도로 화를 냈고 그러자 며느리는 꼬리를 내리고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고 나왔습니다. 이거야 원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삭신이 쑤셔서 못 보겠다며 애를 안겨놓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도 그때 한마디 했더니 낮에 회사에서 전화하는 횟수가 줄어들더군요. 며느리가 정신 차렸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일 리가 없었죠. 그 이후로도 며느리랑 손녀를 돌보는 문제로 몇 번의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매번 크게 부딪히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녀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무슨 카메라를 설치하러 왔다더군요. 며느리 이름을 대길래 일단 문을 열어줬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들어서요. 뭘 설치하신다고요? 아, CCTV요. 거실에 2개, 주방에 1개, 그리고 안방과 아이방에도 각각 1개씩 설치하러 왔어요. 가정집 치고는 좀 많기는 하죠? 뭐라고요? CCTV요? 순간 너무 불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원래 아기가 있는 집에는 CCTV를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건지 설치한다는 카메라의 수로 봐서는 감시의 목적이 강해 보였습니다. 기분이 많이 상했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CCTV 설치하러 왔는데 이게 뭐야? 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아기 있는 집에서는 다 해요. 뭘 다 해? 아기 있는 집에서는 다들 이렇게 온 집안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한두 개 설치하는 건 봤어도 세상에 5개나 설치하는 게 어디 있어? 너 나 감시하니? 감시라기보다는 서로 편하려고 그런 거죠.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직접 와서 보라고 했잖아. 나 이렇게는 기분 나빠서 못해. 어머님, 기분이 왜 나쁘세요? 못 찔리는 거 있으세요? 당당하시면 기분 나쁘실 필요 없잖아요. 저도 어머님 괜히 의심하기 싫어서 비싼 돈 주고 설치하는 거라고요. 기가 막히더군요. 이제 더 이상은 육아를 도와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 고생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비싼 돈 주고 설치하는 거라고? 너 그렇게 돈을 많이 써가지고 나한테 말했던 돈 줄 수나 있겠어? 저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눈이 돌아갈 지경이었어요. 창피한 것도 모르고 저도 따질 건 따지겠다는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는데 며느리의 다음 말이 더 어이없었죠. 자기가 했던 제안은 다 장난이었다는 겁니다. 어머님, 뭘 그 돈을 받으려고 하세요? 손녀 봐주는 게 그렇게 억울하셨어요? 그럼 집이나 넓은 데로 바꿔주시든지요. 저도 이사 가려면 벌어야 하는데 그것도 못 해주세요? 설마 차 사준다는 말도 진짜로 믿으신 거예요? 참, 코딱지만한 집 해주시고 정말 염치도 없으시네요. 정말 저렇게 말하는데 머리끝까지 화가 올랐습니다. 더 이상 이런 말에 놀아나면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러 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냈고 CCTV는 취소해버렸어요.
집에 CCTV까지 잔뜩 설치할 정도로 못 믿으면 그냥 회사를 쉬는 게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저는 저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제가 묘한 생각을 하나 떠올렸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싶었지만 어린 손녀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으니 애를 안고 무작정 며느리 회사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주 멀지는 않았고 택시를 타면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죠. 그렇게 아기가 걱정된다는데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직접 안겨줘야지 싶은 마음으로 갔습니다. 아기 데리고 외출하려면 짐이 엄청 많은 거 다들 아시지요? 기본이 가방 2개예요. 제가 그거 다 싸들고 며느리 회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로비에서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로비로 달려 나오더니 놀라 자빠지는 표정을 하더군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뭐 하긴, 네가 하도 애를 보고 싶어 하길래 내가 직접 데려왔다. 이제 내가 못 봐. 네가 알아서 해. 지금 당장 육아휴직 쓰고 네가 돌보거라. 그 말만 남기고 회사에서 나와버렸어요. 아들은 다음날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저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기 보느라 많이 힘드셨지요?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는 잘 지냈다고 대답했지만 저도 모르게 울먹이고 말았죠. 그런 제 목소리를 들은 아들은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인지 물었고 결국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듣고 경악하더군요. 그동안 며느리는 아들에게도 시어머니도 챙기고 애도 보는 세상 착한 며느리인 척하며 그동안 아들과 그렇게 쭉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딸 같은 며느리와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처럼 지낸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언제 그렇게 정다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그런 말까지 했는지. 오랜만에 돌아온 아들 얼굴을 볼 겸 그 다음날 남편과 함께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애를 안고 어쩔 줄 몰라 쩔쩔매고 있더군요. 혼자서 아이를 돌봐본 적이 없으니 많이 힘들었겠죠. 며느리는 현관문을 들어선 저를 보자마자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좀처럼 화를 내지 않았던 남편이 큰 소리를 냈어요. 이런 뻔뻔한 그 입 닥치지 못해. 너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 고생했는 줄 알아? 남편의 불호령에 며느리는 깜짝 놀란 듯 아이를 안은 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에게 차갑게 말했죠. 그러게 왜 약속했던 돈은 안 드려? 드리려 했는데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야. 왜 안 드리겠어? 당연히 드려야지. 난 그냥 장난친 건데. 장난을 칠 것이 따로 있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너는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아들의 갑작스러운 말에 며느리는 물론 저와 남편도 놀라 모두 아들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몰상식하게 굴어도 나은이 엄마니까 내가 참으려고 했어.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좀 달라지려나 했더니 어쩜 넌 그렇게 변하는 것도 없고 맨날 너만 억울하다고 해.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애를 막 보시다가 얼굴에 상처가 났다니까. 그래서 애가 병원에라도 실려갔냐고. 손톱으로 얼굴에 생책이 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걱정되었으면 애기 손톱이 길지 않도록 네가 관리를 했어야지. 왜 네가 잘못해서 생긴 일 가지고 남을 탓해? 며느리는 다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더 이상 안쓰러워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맨날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우리 그만 이혼하자. 아들의 이혼 선언에 며느리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도 심장이 내려앉을 듯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아들도 중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CCTV까지 설치하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애를 불안하게 안고 있던 며느리는 아들의 말을 듣고 충격으로 아이를 놓치고 말았어요. 다행히 며느리가 앉아있던 소파 위에 떨어져 다치진 않았지만 놀랐는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죠. 저는 화들짝 놀라 달려가서 아이를 안고 여기저기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기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죠.
하지만 며느리는 아이가 그렇게 우는데도 아이는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육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아들에게 하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지 마. 내가 그동안 육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런 거야. 당신, 나 알잖아. 원래 이런 사람 아니라는 거.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외면했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갑게 말했죠. 네가 무슨 육아 스트레스를 받아? 남 시키는 거나 열심히 했지. 어디서 들은 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참견만 하지. 정작 네가 할 줄 아는 건 없잖아. 지금도 봐라. 어떻게 자기 아이를 떨어뜨린 엄마가 눈 하나 깜짝 안 하나. 그러자 며느리는 대성통곡을 하며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아들이 이혼을 진짜 하기로 결정한다면 저는 지지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분명하게 못을 박아두었죠. 양육권을 절대 줄 수 없다고요.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며느리는 다급하게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자기가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보겠다고요. 어머님 댁에 가서 다 배울게요. 제발 한 번만이요. 정말 잘해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며느리는 싹싹 빌며 애원했고 배우겠다는 말에 아들은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어요. 나은이가 돌이 될 때까지 지켜볼 거다. 그때까지 정신 제대로 못 차리면 각자 갈 길 가는 거야. 그러자 며느리는 감사하다면서 고개를 숙이는데 솔직히 워낙 여러 번 며느리의 거짓말에 당했던 터라 그리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손녀를 돌보는 것에만 전념하고 있어요. 저는 아들 집에 더 이상 가지는 않고 며느리가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보면 대답해 주기만 합니다. 어머니, 제가 육아는 아직 아는 게 없어서요. 어머니가 좀 많이 도와주세요. 결국 이렇게 육아휴직을 낼 거면 그동안 왜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후로도 저는 여전히 며느리와 옥신각신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육아를 배우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살림부터 육아까지 모두 다시 배워야 했거든요. 솔직히 살림 못할 수 있고 육아도 못할 수 있죠. 누구나 집에서 귀하게 자란 자식인데 어떻게 결혼을 하자마자 모든 걸 능숙하게 해내겠어요. 다만 며느리의 성격이 처음부터 좋았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가족 모두가 손녀를 잘 키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이 하나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요즘처럼 아이 키우기 힘든 때일수록 온 가족이 뭉쳐야죠. 여러분,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며느리와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별일인 것 같은 사건들로 다사다난했지요. 며느리랑 입씨름할 때는 가슴을 쾅쾅 칠 만큼 답답하고 뒷목이 땡길 만큼 화가 날 때도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 그게 가족이 함께 사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 집은 좀 더 유난스럽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아이를 낳고 또 키우다 보면 서로가 서서히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힘든 시기를 거친 다음에야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겠죠. 오늘 저희 사연과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그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인생의 지혜를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